이번 강연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과학 이현정 교수님께서 자살 예방, 정신보건을 넘어 삶의 위기의 관점으로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 자살 예방과 삶은 연결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희 큰 박수로 교수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오늘 사실 심각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대기실에 있으면서 그 앞에 하셨던 이원영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하고 좀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 비슷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라는 사람은 그 분야가 어떻든지 간에 이제 이원영 교수님은 이제 보건학 쪽에 계시고 저는 이제 인류학 중에서도 제가 의료인류학이라는 것을 전공을 해요. 그래서 쭉 이제 연구해 왔었던 것이 뭐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사회적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 왔었는데 그런 전문가들의 관점은 사실 좀 전체적으로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단지 우리나라에서 뭐 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움직임이 변화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뭐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에 참여를 한다든지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하게 된 게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까 이원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부처 간의 칸막이 정치 혹은 정책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뭔가 좀 연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자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도 이 제목이 그 자살 예방, 정신보건을 넘어 삶의 위기의 관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이게 보건복지부의 문제거나 뭐 보건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주로 이 뭐 정신보건이나 아니면 자살과 관련된 어떠한 그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하면 자살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자살률을 좀 낮출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학교 폭력 너무 심해요. 학교 폭력 없애야 돼요. 뭐 전세 사기 같은 문제 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나라는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너무 없어요. 우울증으로 너무 심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약만 준다고 해결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사실은 좀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젊은 여성들 집에 혼자 들어갈 때 너무나 무섭고 어떤 폭력이 있을까 봐 되게 두려워요. 집안의 가정폭력 문제 그걸 해결해야 돼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살을 하게 되는 그 계기라는 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문제이니까 그럼 항우울제를 주고 정신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말짱하다라고 해서 내가 그러면 나는 정신적으로 말짱하니까 이제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집안의 개인적인 가정사의 문제가 됐든 학교나 직장에서의 폭력과 소외와 뭐 이런 문제가 됐든 간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실은 자살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 뭐 정부도 그렇고 그 관련된 부처들이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그것을 사실은 그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너무 복잡해. 그리고 그걸 다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거는 기존의 관습하고 맞지 않아. 이런 생각 때문에 개혁을 하거나 바꾸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례 3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네. 제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자살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자살 시도자들을 이제 좀 많이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 제가 만나 뵈었던 분들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그러한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것 한번 읽어볼게요. A는 이분은 사실 여성입니다. A는 가난한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집안의 40대 여성으로 남편과 2명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언젠가부터 밭일이 너무 힘들고 삶에 의욕이 없고 짜증만 늘어난 그녀는 가족에게 해만 끼친다고 생각하고 자살 시도를 했다. 다행히 남편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고 정신과를 찾은 그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 이후로 항우울제를 복용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녀의 우울증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항우울제를 끊으면 계속해서 재발하는 우울증으로 인해 약 복용 기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영원히 낫지 않고 항우울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으며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신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네, 이 사례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제가 이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좀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인데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울증을 겪고 있으면은 자살 충동이 일어나거나 뭐 심해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의 경우에 그러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 동안에 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해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그 존재성, 그러니까 존재됨의 어떤 핵심적인 게 이제 가족의 엄마이자 이제 2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자 또 농사일을 하는 그런 여성으로서의 그런 삶인데 이제 집이 그렇게 뭐 부유한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빈곤한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제대로 그 엄마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농사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인가?'라는 점에 이제 질문이 든 겁니다. '내가 제대로 정말 인간처럼 살고 있는 건가?' 그래서 자살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발견해서 병원에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우울증 약을 이제 먹고 이제 어떤 우울증 증세는 좀 많이 좋아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또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이 우울증이 낫지를 않고 계속 재발하고 또 계속 돈은 들어가고 또 이제 시골에 사시니까 도시로 가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갔다 오는 것도 약간 일종의 짧은 여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룻밤 자고 오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오히려 더 하게 됐던 그러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우울증 증상 자체는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서양과 달리 이제 한국 사회라든지 다른 동양 사회는 자살자들의 그런 우울증에 걸려 있을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낮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게 우울증과 자살과의 관련성을 높게 생각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과연 우울증만으로 자살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에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사실 여러 군데가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 한 가지는 이처럼 우울증의 증상을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인간됨, 내가 제대로 인간답게 살고 있는 건가? 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심지어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 중에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는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또 제가 만나 뵀던 분인데요. B는 50대 남성으로 보습학원 강사인데 코로나19로 학원을 축소 운영하게 되면서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다. 그는 몇 년 전 이혼했으며 아들을 양육하는 헤어진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중이었다. 직장을 잃어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그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을 단 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의 관계는 소원했고, 명문대 출신이지만 변두리에 학원 강사를 한다는 게 부끄러웠던 그는 친구도 거의 만나지 않았다. 직장을 잃은 뒤 다른 학원에 일을 구하려고 해보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인원을 충원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있어도 많은 나이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다. 양육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제대로 꾸릴 수 없게 된 어느 날 집에 있던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사실 코로나19 상황에 많은 분들이 뭐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어떤 남성들보다 젊은 여성들, 대부분 이제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었던 뭐 여행업이라든지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일을 하시던 분들이 직장을 잃는 경우가 그런 비율이 높았는데요. 그렇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만났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 강사를 하는데 이제 보습 학원 강사고, 이제 학원에도 아이들이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못 오게 되고 쉬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학원 경영이 힘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강사들을 이제 내쫓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분이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좀 변두리에 있는 학원이었고, 그러니까 막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학원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벌어서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또 몇 년 전에 이혼을 하셔서,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회의감 같은 것도 들고 이제 이러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직장을 잃게 되면서 이제 내 삶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고 다시 직장을 찾으려고 학원이 이제 엄청나게 많으니까 해봤지만 거기서도 이제 번번이 떨어지는. 근데 이제 주변에 서포트 그룹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해주는 집단도 전혀 없습니다. 소위 명문대 출신으로 이런 변두리 학원 강사를 한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좀 꺼려왔고, 그리고 친척도 없고 뭐 형제자매도 없는, 연락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물론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또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막 이해가 전혀 안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내가 이제 벌이를 제대로 못하고 또 내가 아이를 어쨌든 이혼을 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생활비를 좀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보내고 내 삶도 이제 제대로 챙길 수 없게 되니까 이러한 삶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회의감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이제 시도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례도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될까? 이것을 정신건강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일까? 경제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은 가정 불화나 뭐 이혼 별거 이러한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일까? 사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로 딱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사인 조사를 할 때 당신은 뭐 신병 비관입니까? 뭐 정신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이런 식의 구분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살을 하게 되는 상황 자체는 그렇게 어떤 한 가지로 딱 명확하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 되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러니까 삶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사실은 축적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었던 어떤 성공하지 못했다는 약간 그런 자기 어떤 뭐 혐오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 자기 비하감 같은 게 있었을 때 또 이혼이라는 것이 덧붙여지고 마지막으로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축적되면서 어떤 삶에 대한 허무감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어떤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가 학교에서 이제 만났었던 학생인데요. 이제 그 고등학생인 C의 아버지는 이른바 성공한 전문직으로 외동아들인 C에게 서울대를 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려라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다. C가 샤워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긴 막대기로 성기를 건드리며 희롱하기도 한다.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며 어머니와 C를 마구 때린다. C는 아버지랑 도저히 못 살겠다고 어머니에게 차라리 이혼을 하라고 해왔지만 경제력이 없는 어머니는 오히려 C 보고 참으라고 말해왔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욕설을 들은 C는 유서를 쓰고 죽기로 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 뭐 골프채로 자식을 때리는 뭐 아버지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만 실제로 뭐 그런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가정폭력의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어떤 학업의 성취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에서 생각보다 제가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을 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업이 어느 정도 부모의 그런 뜻에 맞을 정도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전문직이거나 상당히 지위가 높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게 의해서 심리적인 학대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을 겪는다든지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샤워할 때 들어와서 이렇게 희롱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이런 방식의 학대를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에게 이혼을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어머니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가정주부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절망이 이제 쌓이게 된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없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절망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 1과 2와 3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자살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그런 어떤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게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극단적인 소외와 관련된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우울증을 컨트롤한다고 하더라도 자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자살이라는 것은 매우 복합적이고 우리 삶에 뿌리내려 있는 여러 가지들이 축적돼서 만들어지는 이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에 이제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이제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가장 좀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부검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부검을 통해서 이들의 자살 문제를 심리부검하게 되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자살의 정신적인 문제라는 게 우리가 관여된다라고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자살을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자살이 정신적인 문제일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경제적으로 빚을 많이 지거나 뭐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뭐 아버지로 인해서 폭력을 겪거나 이러면 괴롭겠죠. 그러니까 괴로운 것은 마음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금세 정신질환과 관련된 거, 정신적인 어떤 비정상적인 경험,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은 정신보건의 문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제적인 비제 문제라든지 폭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체제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 순간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정치적인 요소들은 개인의 자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라는 게 뭐 어떤 뭐 독재와 민주주의와 뭐 이런 문제를 그렇게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어떤 뭐 노조 활동을 하다가 어떤 그 사측과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성소수자나 아니면 난민들이나 아니면 사회적 이주자들이 겪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것이 정책과 관련이 돼 있던 아니면 사회적인 문화적인 분위기 때문이든 이러한 것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질문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제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수가 되기 전부터 한국의 자살 문제는 굉장히 뭐 국가적인 수치니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자살 예방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효과를 보지 못했냐는 거죠. 그것을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요. 그것을 활동하는 사람을 충분히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고 예산도 더 늘려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게 그만큼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라면 예산도 늘려야 되는 것이 맞고 관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늘려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는 그러한 일의 분량이 너무나 많은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과 활동하는 사람을 늘린다고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처 간의 문제 그런 것을 해결할 생각이 없다면 자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간단하게 그냥 이건 정신보건의 문제야. 사람들이 조금 죽고 싶은 마음이 들면 빨리 전문가들 만나라 그래서 정신 관련된 전문가들 만나라 그래서 그 마음 없애라고 해. 그런다고 그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자살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서 오늘 자살할 거를 뭐 내일 모레 자살로 미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자살하는 그 이유와 그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한 자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자살을 정신보건의 문제 혹은 어떤 정신건강의 문제로 생각하는 게 맞을까? 이게 정말 정신건강, 정신보건의 문제일까라는 그런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자살이 그렇다고 해서 정신보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신보건 혹은 정신건강의 문제라고 그것에 초점을 좁히는 순간 이거는 정신보건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문제가 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정신보건 문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어떻게 학교 폭력과 그리고 어떤 집안에서 있는 그 부모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다른 전문가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영역에 관련된 그러한 사람들이 같이 논의를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건데 이게 정신보건 정신건강의 문제로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WHO에서부터 보건 문제로서의 이제 자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자살은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퍼블릭 헬스 이슈인데 자살이 그동안 그렇게 못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증거 기반 개입, 치료, 지원을 통해 자살과 자살 시도를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으면은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헬스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자살이 안 다뤄져 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신보건 문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자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는 퍼블릭 헬스의 이슈만으로 돼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퍼블릭 헬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자살을 바라봄으로써 충분히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과 공중보건의 관점을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살은 마치 다른 질병, 뭐 감염병이라든지 다른 질병을 없애는 프로그램처럼, 그러니까 마치 말라리아를 없애거나 무슨 다른 무슨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거나 이런 것처럼 위험 요인, 리스크 팩터를 파악해서 대처하는 접근이 취해졌고요. 이러한 방식의 근거에서 예방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거죠. 자살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지? 혹은 어떤 사람이 제일 리스크 팩터가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자살 유가족이다. 뭐 아니면은 뭐 봄철에 가장 많이 자살을 하니 봄철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이제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접근만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률을 낮추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이 시기에 그러면 숫자를 낮추자라는 거에만 관심이 있게 된다면 실제로 그것이 다른 질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자살이라는 것은 그 문제가 여전히 밑바닥에 뿌리 깊게 남아있으면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자살자의 80~9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따라서 위험 요인의 제거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심리학적 부검에 의해서 지지되어 왔고요. 그러니까 자살은 질병처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보니까 자살자의 80~9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심리적인 부검을 통해서 이것이 지지됐다. 그럼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것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설명이 된 거예요. 이러한 방식의 자살 예방 접근이 과연 수십 년의 예방 정책의 실패 속에서도 계속 기본적으로 지지되어 왔는데 우리는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계속 이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걸까라는 게 이제 제 질문입니다. 자살률 위험 평가의 몇 가지 오해를 좀 살펴볼게요. 물론 이러한 위험 평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위험 평가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어떤 가정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특정 위험 요인이 개별 환자의 자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이 가장 좀 높은 리스크 팩터에 어떤 노출되는 것이 좀 많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살할 것이다.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 누가 자살을 할 것인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또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고위험군의 자원을 집중하면 자살자 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자살 정책 실패했습니다. 또 위험 요인을 해결하고 치료하면 자살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질병에 접근하듯이 리스크 팩터를 파악하고 그것을 줄이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거기에 노출된 사람들을 컨트롤한다고 해서 자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질병과는 다른, 이건 질병에 접근하는 방식과는 사실은 좀 자살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합된 이슈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심리학적 부검의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부검을 하고 나면 자살과 정신적인 문제와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요.
일단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신질환으로 환원돼서 생각되는 것은 문제적이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빈곤이나 폭력 상황으로 인해 자살을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당연히 괴로울 수 있죠. 물론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빚 때문에 괴로워서 죽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로 죽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빚 때문에 죽은 거지. 그런데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사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신적인 문제가 정말 대다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어떤 이걸 병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훨씬 더 다양한 감정들을 포괄을 합니다. 분노 때문에 자살할 수 있죠. 좌절 때문에 자살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자살할 수 있고요. 수치심, 슬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하여튼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요. 너무나 외롭고, 그죠? 그리고 절망, 소외감 이런 것들이 다 자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병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자살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감정은 그 감정이 물론 얕은 게 아니라 극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은 너무나 정상적인 감정인 거예요, 사실. 그 절망, 그 소외감, 그 슬픔, 그 분노, 이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너무나 정상적인 감정인데 그 정상적인 감정 때문에 사실은 삶을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신적인 문제, 어떤 질병으로 바라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또 심리학적 부검에는 가족과 정보 제공자와 자살자 간의 어떤 역동, 그리고 아무래도 자살을 했다는 것을 가족 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밝히기를 거리낄 수가 있고요. 또 그 정보 제공자는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심리학적 부검에서 인터뷰의 질이라든지 또 시간적인 격차, 정보의 편향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제기되어 왔는데, 심리학적 부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좀 한계가 있는 접근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계가 있는 접근이라는 건 알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살 위험 평가가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동안 정신보건 내지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이분들이 의도해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그러니까 그러기를 바라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자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WHO에도 그렇고 계속 이러한 문제들로 다루어지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해악을 끼치게 되는데, 자살과 같은 복잡한 문제가 WHO의 입장처럼 정신건강 및 공중보건의 문제가 되어버리면서 마치 자살을 감염병 퇴치처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만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만 사실 이쪽 전문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본래적으로. 그런데 해결하라고 하니 이렇게 저렇게 그럼 이쪽을 해볼까 저쪽을 해볼까 이렇게 해보지만 워낙 예산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자살 예방 정책은 자살은 예방될 수 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증거 기반 개입, 치료 지원을 통해 자살과 자살 시도는 예방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뉴질랜드의 사례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뉴질랜드와 그리스의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뉴질랜드 정신건강재단 마오리 개발관리자 엘렌 노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빈곤, 폭력과 식민지배의 유산을 포함한 자살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자살률의 변화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뉴질랜드의 정부 자문 보고서는 실제로 위험평가 도구가 자살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고 치료 옵션이 효과적이거나 유익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건강 서비스가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 서비스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뉴질랜드 정부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변수, 실업이라든지 직업 안정성, 빈곤이 자살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고 심지어 경제적 위기 상황을 경험한 세대는 지속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 장승남 교수가 연구한 것에 따르면 어떠한 코호트의 경우에 계속 자살에 대한 생각도 높고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율도 높다고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경험에도 큰 영향을 받지만 그 사람이 살았던 시기에 겪었던 그 세대가 경험한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나는 학생들 중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학생 때 겪었던 중고등학교 때 겪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신이 되게 높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나봤자 우리 언제 그냥 개죽음할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삶은 좋은 거고 내가 어른이 되면 더 좋은 거야가 아니라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런 나라로 가려면 딴 나라로 가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한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그 정신적인 어떤 힘이랄까 할까요?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낮은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정신적인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가 정상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어떤 정신질환이거나 병과는 별도의 어떠한 그러한 영역들과 관련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것하고도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변수, 어떤 실업이라든지 뭐 빈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것일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봐야 돼요. 무엇이 도대체 자살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으로 미치는 것이 그것이 만약에 빈부의 격차가 점점 강화되고 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너무나 힘든 그런 불안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 사회가 뭔가 다른 집단과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소외하고 배척하고 혐오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이 들게 된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그렇지 않고 뭐 전세 사기나 빚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들을 더 많이 하게 한다면 또 그런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 개개인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하는 순간 그것만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이 자살 예방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점점 인정하는 더 이상 자살을 전염병이나 다른 질병처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를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vulnerable한 집단을 통제하는 방식의 그러한 접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2011년, 12년 경제적 위기 당시에 사회에 대한 비관, 증가하는 가구 빚, 빈부 차이의 급격한 악화, 국가에 대한 실망 등이 삶의 존엄성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없애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엔 마치 우리가 IMF를 겪거나 아니면은 또 그 이후에 어떤 경제적 위기 속에서 겪었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럴 때 우리가 신문을 보고 특히 IMF 때 같은 데 보면은 신문 기사를 제가 그 당시에 신문 기사를 분석해 본 그런 연구도 있었는데요.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살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것을 개인적인 실패자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순간 우리는 자살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거기에서 결국은 사다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어떻게? 개인적인 불행이야.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마음들이 존재를 해요. 저 사람은 실패자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물론 안 됐어. 죽음까지 선택한다는 거 너무나 안 됐어. 하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구조해 줘야 된다.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구해주면 그럼 나는 왜 구해주지 않는데? 나는 안 죽었다고?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과연 그렇게 실패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만큼 품을 생각이 있고 얼만큼 끌어안을 생각이 있는지도 우리가 사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그 나라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정신질환 문제를 가정하고 그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WHO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받아들여왔던 방식, 그런 방식에서 이것은 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라고 자살 예방에서 좀 다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다시 한번 정신질환인가 혹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냐. 물론 자살은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양의 경우에는 높은 우울증과의 그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자살을 정신적인 문제로 치환해서 사고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신질환과 자살 사이에 어소시에이션이 연관이 있다고 해서 정신질환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정신질환의 어떤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원인은 빚 때문이고 폭력 때문이고 빈곤 때문이고 사회적인 소외 때문이고 혐오 때문이고 뭐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라는 건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살은 정신질환 문제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서비스와 자살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자살률이 높은 까닭이 충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사회는 더 많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우울증 약에 대해서, 항우울제에 대해서 더 접근도를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자료들을 보면은 자살률의 정도는 정신건강 서비스와는 사실은 그다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는 비슷한 남성 자살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미국, 캐나다가 12.4명, 호주가 9.2명, 인도가 0.3명으로 매우 커다란 변이를 보인다는 거죠. 정신건강 서비스가 많다라고 해서 자살률이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정신과 의사 수가 매우 적은 라틴 아메리카 4.4명, 아프리카 0.056명.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빈곤하고 정신과 의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는 뭔가 그동안 이야기되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도를 높인다? 그것만으로 자살 예방 정책이 성공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삶의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자살 예방, 삶의 위기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요. 자살은 정신건강이나 공중보건 문제를 넘어서는 삶의 위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신보건이나 정신건강 전문가 분들도 자살에 관련돼서 일을 하신다면 그것을 본인의 영역을 어떤 면에서 조금 넘어서 사고하실 수 있지 않으면 이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접하는 삶의 위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지역에 따라서 농촌이냐 도시냐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20대 여성, 제가 20대 여성들 자살 위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봤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정말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으로서 겪는 어떤 폭력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세상 20대 여성들에 대해서는 성인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성인으로 봐주지 않아요. 그냥 애처럼 보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교 다닐 때는 이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뭐 반장, 회장 이런 것도 다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면 갑자기 남자들이 더 잘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공부도 잘하고 어렸을 때 더 잘해왔었는데도 대학 들어가서 혹은 취직하려고 보면은 거기서 또 차별의 문턱을 경험합니다. 그런 것 속에서 디스토피아적인 관점들이 막 생겨요. 노인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겠죠. 또 50대 중년 남성들 같은 경우는 또 삶의 위기에 그런 것들이 다를 겁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최근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50대 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그들의 가장 커다란 삶의 위기일 수 있으며 그렇겠죠. 50대 남성의 경우 이는 그들이 수치심과 무력감, 삶에 대한 무만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높지만 그분들의 경험은 아까 얘기한 20대 여성들의 자살과는 또 완전히 종류가 다를 겁니다. 이 50대 남성들이 겪는 어떤 남성에게 부과되는 책임감과 그런 것에 따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아무도 특히 또 남성들 같은 경우 자기의 감정을 누구한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위계적입니다.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위계적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어딘가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에게는 따돌림과 학업 스트레스, 부모의 학업 강요 등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폭력적인 문화가 삶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심오한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여봤는데요. 자살을 질병처럼 간단히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질병을 예방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질병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자살은 더 복잡한 문제라는 겁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정신질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저 사람 정신적으로 아파서 그래 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편해요. 그런데 직시해야 될 것은 이들이 모두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서 자살을 시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그냥 멀쩡한 사람들인데 죽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이 삶을 포기할 만큼 힘들다면 그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도덕적 문제를 포괄하는 현대 한국인의 삶과 일상,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 위기 또 단지 우리가 정신 건강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자살 예방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다양한 삶의 위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저희 현장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을 텐데요.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위기란 환경 개선이 스스로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을 시 나타나는 거라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에 반응하는 사람마다의 성향이나 성격적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자살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성격적 결함으로 치부하는 게 맞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어떤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이제 제가 연구한 것이 이제 좀 그러한 주제인데요. 같은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똑같은 어떤 위기를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집단적인 무슨 뭐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뭐 위기든지 아니면 뭐 빈곤의 어떤 그런 것이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 뭐 죽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그런 크기가 다른 거죠. 어떤 우리가 리질리언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성격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위기에 접했을 때 내가 그것을 굉장히 예민하거나 좀 약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을 성격적 결함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에서 약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사실 또 강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격적인 결함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우리 공동체가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현장에서도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교육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신질환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이런 문제와 사회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아까 세월호로 예를 들어주셨듯이 요즘 친구들은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생기더라도 내 집이나 차를 마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애나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결국에는 무기력으로 이어지기도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이렇기 때문에 불로소득에 대한 의존도도 많이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하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도 집착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실패했을 때 따라오는 또 우울과 그로 인한 자살도 저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뭐 결혼과 출산으로 계속 고민을 할 때 이제 배우자는 고민하지 않는 내가 나중에 그 출산의 시기가 왔을 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공부가 더 있음에도 나는 출산을 해야 할 때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때때로 무기력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 사회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아노미적인 부분으로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그래서 외부로 내가 분출이 된다면 무차별 폭행으로 보여지고 내면에서 이게 들어가면 자살로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범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체적으로 개입을 하는 게 맞지만 모든 이제 앞에 말씀해 주셨던 전문가분들도 한 입을 모아서 얘기는 하지만 사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리더, 부처에서 관심을 가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언젠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게 왜냐면 저는 이거를 되게 계속 이런 심포지엄이 매년 많이 열리잖아요. 매번 들을 때마다 결국에는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해결이 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지를 항상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문제는 더 심화되어 가고 더 문제는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문요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 의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지금 방향이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지 제가 진짜 어둠 속에서 길로만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 정부 이제 그 고위 관리 그 이제 어쨌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정치인들에 대해서 매우 이미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해왔어요, 저도. 근데 그것이 뭐 직접 가서 뭐 싸운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발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게 그러니까 참 사람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이기심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무너뜨리면은 어쨌든 그걸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일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는 어떠한 관습과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만을 바라보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역사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제 뭐 정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그래도 같이 하겠다는 뭐 전문가들이 있으면 뭐 전문가들과 함께 이 위에서 해주는 것들이 아닌 것들에 대한 좀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같이 한번 시도해보고, 그러니까 좀 실험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가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인류학을 하지만 인류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인류가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망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더 없으시면 네, 여기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질의응답 감사드리면서 네, 여기서 교수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